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7%를 돌파했습니다. 올 연말께엔 9%대 대출 금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유통업계가 체험형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이번 주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향후 전망들 짚어드립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주택 매매가 역대급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900건에도 미치지 못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택담보와 전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13년 만에 모두 7%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8%대의 돌파는 물론이고 9%대 대출 금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최고 7.43% 수준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상단이 0.29%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코픽스의 영향을 받는 변동형 금리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46%포인트, 하단이 0.68%포인트 각각 오르며 연 4.97%에서 7.4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와 2년 만기 전세자금 대출 최고금리도 7%대 중반에 다가섰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7%를 돌파한 건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이달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다음 달 발표될 코픽스에 반영되면 주담대 금리는 또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면 연내 대출 이자는 적어도 최고 9% 턱밑까지 다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한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면 우리도 현재 수준보다도 한 1%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시중 대출금리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보다도 1%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크죠. 특히 일각에선 9%를 넘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취약계층부터 휘청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외부 활동이 늘어나며 유통가의 오프라인 매장 오픈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험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 특성을 고려해 유통가는 팝업 스토어 오픈 등 체험형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고객들이 비건 도시락을 맛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곳은 풀무원 지구식단 팝업 스토어. 풀무원의 지속가능식품 전문 브랜드 지구식단이 성수동의 와인 큐레이션 플랫폼 위키드와이프와 협업해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지구식단에서는 건강과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는 대체육이나 식물성 식단 등을 선보입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은 지구식단의 대표 메뉴들을 와인과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성수동이라는 공간의 캐주얼 다이닝에서 저희 지구식단으로 만든 여러 가지 메뉴들을 드시면서 실제로 지구를 위한 식단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과 맞물려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증가했고 이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의 전체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습니다. 농심 켈로그는 리얼 그래놀라 크런치 오트의 출시를 기념해 연희동에 해당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어메이징 오트를 활용한 디저트 제품과 포토존 등이 마련됐습니다. CJ제일제당 비비고는 국내 크래프트 맥주 기업 제주맥주와 손잡고 팝업 스토어 도깨비 만두바를 열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업계의 체험형 마케팅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지난 주말엔 이태원에서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며 발생했던 대참사였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계기로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기지국은 인근 가입자 휴대전화 단말기들과 끊임없이 교신합니다. 대기 상태다 하더라도 약 5초에 한 번씩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해당 접속 정보는 기지국 서버에 기록돼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접속자 수를 토대로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일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정보가 활용 가능하다면 대규모 인원이 몰렸을 경우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지국 정보엔 휴대폰 사용자의 동선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도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사당국이나 행사 주최 측이 정보를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은 도움은 되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2년 3개월 만에 50조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평균 투자자 예탁금은 49조 7,1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초 대비 33.7%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투자 열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하는 만큼 개인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채권과 은행 예적금 수익률이 오르자 증시를 떠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안전자산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이른바 FOMC라고 불리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을 언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지 말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간 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증시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더불어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에 오늘 코스피는 1.11% 상승한 2293.6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눈치 보기를 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1.12% 상승한 695.3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효성중공업 또 LS일렉트릭은 전 거래일보다 각각 17.02%, 6.18% 오르며 기업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PC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FOMC를 앞두고 나온 마지막 경제 지표이기도 하고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두 가지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PC 지표가 있는데 중요성이 그만큼 크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28일 미국 상무부에서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 또 전월 0.3%보다 상승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한 성적이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근원 PCE,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계산한 건데요. 전년 동월보다 0.1%, 전월보다는 0.5%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의 경우는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큰데요. 이번 근원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이른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면 4회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거든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정말 금리가 빠르게 또 무섭게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지난 6월, 7월, 9월에 이어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인데요.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0.75%포인트 올라가면서 3.75%에서 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이번을 포함해 12월까지 올해 두 차례 남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11월까지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12월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FOMC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블랙아웃, 이른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는 기간 전에 연준 임원들의 속도 조절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찬성하지만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지난치 수준의 금리 인상은 비선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이후에 속도 조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무르익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좀 굉장히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접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일단 FOMC 발표 전까지 관망 장세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50bp 기대감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파월이 그 50bp 그 이상이들 하지 않은 이상은 시장이 오히려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또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개별 실적 이슈에 따라 차별화된 장세를 펼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의 부양 기대감에 있어서 큰 폭으로 오를 거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내지는 그 경쟁력을 얼마큼 보유했냐에 따라서 기업별로 차별화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에 앞으로 연준의 발언에 집중해서 코스피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상승 여부에 대해 선별해서 이제 기업에 관해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증시 이름부터 FOMC 이후 투자 전략들까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반도체와 2차 전지업 중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조 2,588억 원어치를 사들여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기대될 것이란 기대감,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되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2023년 하반기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 위상도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2차 전지주가 실적이 좋게 나오며 시장을 견인하는 업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또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전국 주택 매매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주택 매매 건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900건에도 미치지 못해 한 달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량은 41만 7,79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9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3만 2,403건으로 60%나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1월에서 9월 아파트 거래량이 24만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6%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은 17만 4,280건으로 35.5%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56건에 그쳐 1년 새 77.9%나 줄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해 8월 907건에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또 경신한 겁니다. 9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도 5,115건으로 약 76%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주택 매매가 감소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1,604호로 전월보다 27.1% 증가했는데 미분양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9월 전국 미분양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늘었고 올해 초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수도권 미분양이 7,813호로 한 달 새 약 56%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3만 3,791호로 약 22%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 들어 세계적으로 많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 허리케인 이안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허리케인 이안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매년 그렇긴 한데 유난히 세계적으로 태풍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올해 이제 강 혹은 뭐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예. 일단 먼저 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들이 있는데요. 예. 12호 태풍 부이파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 인근에 상륙하면서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요. 예. 11호 태풍 흰남노는 통영 인근으로 상륙을 해서 포항 쪽으로 빠져나왔죠. 그런데 이 포항 쪽에 참 피해가 컸는데 재산 피해만 1조 7,3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14호 태풍 난마도는 일본 규슈로 상륙하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이동하면서 사상자만 153명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15호 태풍 탈라스는 일본 도쿄 남쪽 해안을 통과하면서 피해를 주었고요. 16호 태풍 노루는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직 뭐 이 지역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굉장히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서양 쪽으로는 피오나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북상을 하면서 캐나다 동북쪽 지역을 강타를 했죠. 그러면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슈퍼 허리케인 이안이 쿠바와 미국을 강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태풍이 다 9월에 발생했던 태풍들입니다. 예. 허리케인 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인도 제도의 대서양에서 발생해서 또 이동했잖아요. 쿠바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을 했고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쿠바는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이 허리케인 이안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27일에 예. 쿠바를 강타를 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이안이 시속 205km의 강풍과 더 강한 돌풍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으로 쿠바 피나르델리오 지방에 상륙했다고 밝혔는데요. 허리케인 이안의 영향으로 대홍수와 함께 수많은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사회 기반 시설,
또 주택들, 농업, 전기와 통신 서비스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쿠바의 핵심 수출 품목인 담배 생산지의 75%를 생산하고 있고 또 콩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피나르델리오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아주 매우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바 관통한 뒤에 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4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해서 플로리다로 상륙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안이 이제 그 쿠바를 강타한 이후에 예. 멕시코만으로 나와서 더 강력하게 발달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4등급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성장한 이안이 9월 29일에 플로리다주의 템파 인근에 상륙을 했는데요. 상륙 당시 최고 시속 155마일을 그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센터에 의하면 이 지역에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다고 하는데요. 보호된 강한 돌풍은 케이프 산호초에서 추속 62.6m, 푼타고주에서 55.4m의 최대 풍속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태풍은 돌풍뿐만 아니라 호우, 폭풍 해일을 동반하면서 저지대 지역을 강타를 했는데요. 플로리다주 전역에는 강풍과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남서부 지역의 10개 카운티에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2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요. 플로리다 남서부, 중부, 북동부 지역에서는 1만 가구가 정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남서부 도시 포트 마이어스의 서쪽 해안에서는 최대 12ft 이상의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주택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갇혀버리기도 했는데요. 포트 마이어스 시장은 이날 내린 폭우로 시내 거리가 다 물에 잠겼고 수천 명의 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지역 전력 공급도 약 96%가 중단됐다고 말하면서 피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흰남노가 강타하면서 포항 쪽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허리케인 이안의 경우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해서 일단 상륙했던 플로리다 주뿐만 아니고요. 예. 조지아 남동부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또 동부 지역에도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면서 재앙치는 홍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 허리케인 이안 상륙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를 약 96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나 놀라운 액수인가 하면은 2021년에 발생한 재난 중에서 세계 재난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미국에 상륙했던 슈퍼허리케인 아이다였거든요. 예. 당시 크리스천 에이드가 추산했던 경제적 피해가 약 70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피해가 극심했던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허리케인이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게 되면서 강력해진 때문인데요.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강력해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아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허리케인 이안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